네, 경찰은 넉 달 사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살펴보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살해 현장인 집안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되면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택시기사 동거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조금 전 낮 1시에 열렸습니다. 아직 이 공개 여부가 결정되진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참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만간 결과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상 공개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 조건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범행 수단이 굉장히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그런 특정 강력 범죄일 것인데요. 이번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네.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혈흔들이 발견되어 있고 자백도 있는 만큼 증거의 어떤 필요성 여부도 충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국민의 알 권리라던가 이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번 네.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아무래도 공개가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개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이 남성이 4달 동안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했습니다. 이 잔혹한 범행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요. 남성의 여자친구가 택시기사의 시신을 발견을 해서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시신을 발견하게 됐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던 지점은요. 지금 옷장 속에 시신을 넣어둔 상태로 현 여자친구를 집에 초대한 겁니다. 이 여자친구는 고양이 사료를 찾기 위해서 집안 곳곳을 좀 살펴보다가요. 옷장이 이제 끈에 묶여 있었는데 이거 열어보려고 이제 고양이 사료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려던 과정에서 집 밑에 이 시신이 들어있던 것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놀랐을지 그렇죠. 정말 짐작이 잘 가지가 않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거는 현 여자친구고 남성이 전 여자친구, 그러니까 동거녀도 자신이 살해를 했고 또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전 여자친구 시신도 지금 한창 수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건이 점점 더 잔혹하고 정말 예측하지 못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집, 그러니까 이 범행, 그러니까 시체가 들어 있었던 이 옷장에 있었던 이 집의 명의를 살펴보니 이 가해자, 이 피해자의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 명의를 보니까 전 여자친구로 이제 추정이 되는 50대 여성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자백을 하게 된 거죠. 이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도 내가 지난 8월에 살해했다 이렇게 네. 자백을 하여 이 범행에 대한 부분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피의자는 공릉천변 인근 하천에 이 시신을 유기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지금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피의자는 범행이 모두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에 피해자들의 카드로 거액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계획 범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전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먼저 이제 이 택시기사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 택시기사를 지금 음주운전 상태에서 이제 접촉사고가 나서 시비가 붙던 와중에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내가 집에 가서 주겠다고 하고서 집으로 유인한 거거든요. 네. 일단 이 좀 심리를 살펴보자면 네. 아무래도 이전에 이 전 여자친구에 대한 살인 사건이 이제 지난 8월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으로 경찰에 출두한다거나 이 사람과 뭐 시비가 문제가 된다면 이 전 살인 사건도 밝혀질 수 있겠다라는 좀 걱정 때문에 어떤 피해자,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살인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의심도 드는 상황이고요. 이 합의금이라는 것이 집에 있었을 리도 좀 만무한 상황이고 둔기가 집에 있었다는 점도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은요. 이 살인 사건 이후에 살해한 이후에 피해자들의 카드를 쓰고 다녔거든요. 이 택시기사의
카드로 심지어 현 여자친구에게 가방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카드로 지금 5천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네. 이 전 여자친구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그 여자친구의 카드를 사용해서 2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의 명의로 지금 1억 원 상당의 채무까지 남아 있다고 하니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어떤 경제적인 동기가 있었던 계획적인 살해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용카드도 몇 천만 원 이렇게 쓰고 또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니까 나 배터리 없어. 뭐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그렇죠. 그런 걸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경찰이 실제로 피의자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사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신을 옷장에 유기해둔 상태로 이제 현 여자친구를 초대했다는 거 이거는 뭐 대담하다고 보기에는 좀 그 정도를 지나치죠. 이런 부분은 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이런 부분이 저는 결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집에 뭐 둔기가 있었다는 점이라던가 1차 범죄 이후 어떤 이런 범죄를 덮기 위해 또 잔혹하게 또 2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면요. 시신을 유기하고 이런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이 전 여자친구, 이 50대 여성의 사체를 그 유기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혈흔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여행 가방에 시신을 유기했다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차량 위에다가 캠핑 용품 같은 것들을 싣고 다니는 큰 캠핑용 가방에다가 이 시체를 넣어서 유기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법 등을 보자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처벌이 경해진다거나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절대 없겠죠.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사이코패스라고 만약에 나오면은 뭐 수사나 형량에 그러면 영향을 주는 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감형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범행, 이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는 이 가해자, 이 피의자의 범행 동기라던가 왜 살해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참고 자료가 된다고 봐야겠죠. 사이코패스였기 때문에 뭐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 처벌을 경하게 받는 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남성이 범행을 저질렀던 집안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추가 범행이 또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지금 집안 곳곳에서도 혈흔이 발견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행용 가방에서도 혈흔이 발견됐고요. 차량에서도 지금 뒷좌석에 혈흔이 발견된 것으로 보여서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집안 곳곳에서 좀 타인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도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 피의자는 추가적인 범행은 없다. 그 이전 전 여친, 그 여자친구 50대 여성에 대한 혈흔이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혈흔에 대한 조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피해자 남성에 대한 통신 기록과 이제 그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보면 추가적으로 이 피의자와 연락되었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락이 가능한지 신원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년 동안 주택을 413채를 사서 312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 8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빌라 400여 채가 전부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사실 가능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가능했다는 점이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깡통 전세, 우리가 흔히 갭 투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놓고 그 차익의 돈만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거를 뭐 갭 투자다라고 하는데 네. 이 깡통 전세는 아예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총액이 전세 보증금 없이 집값이 70~80%를 넘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돈 한 푼 없이 집을 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으로 매매 자금을 다 충당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깡통 전세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 범행 대상이 대부분 신축 빌라였습니다. 신축 빌라다 보니 그 시세라는 것이 지금 정확히 잡혀 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신축 빌라는 아무래도 깨끗하고 하지만 투자를 하기에는 집값이 떨어질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축 빌라는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액이 오히려 매매가액과
동일하거나 심지어 조금 높은 경우도 발생했거든요. 이런 점을 노려서 이 깡통 전세로서 사실상 본인의 자금은 하나도 들어감이 없이 이렇게 수백 채의 집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이 일당의 범행 수법이요. 동시 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다. 이렇다는데 동시 진행이 뭡니까? 이 동시 진행이라는 것이 사실상 일반적인 어떤 부동산의 매매 그리고 이제 임대차를 놓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매매가 있고 이 집에 대해서 내가 잔금도 다 지불한 상태에서 이후에 이제 임차인 전세 세입자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동시 진행이라는 것은요. 내 전세를 매매하는 시점, 전세를 계약하는 시점과 매매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집을 구입할 때 잔금을 전세의 이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일어난다 해서 우리가 동시 진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신축 빌라의 경우에 이 동시 진행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양 대행업자라던가 공인중개사분들도 연루가 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 진행을 통해서 어떤 하나도 이제 자금이 없이도 이제 이렇게 수백 채씩을 이제 빌라를 구입할 수 있었고 전세 보증금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또 대부분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뭐 70억 원씩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전세를 넣은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뭐 경매로 나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국세 같은 것이 미리 빠져나가고 또 이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사실상 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전세 사기 범죄 정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 화곡동 일대에서는 이번에는 빌라 280채를 매수해서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들이 검거가 됐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또 어떤 겁니까? 결국 유사한 수법입니다. 지금 전세 사기 관련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관련하여 뭐 얼마 전 사망한 빌라 왕이라고 불리던 사건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네. 결국 30억 원 가량의 보증금을 이제 화곡동 일대에서 가로챈 건데요. 피해액 상당 부분이 사실 지금 전혀 미지급된 상태고요. 뭐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것을 뭐 가입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 일당들이 전혀 자본이 없는 상태이고 체납된 세액도 많다 보니까 추후에도 지금 받을 길, 이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 돌려받을 길이 그 시일도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이고 좀 막막한 상태라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아니 한두 채만 이렇게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무려 400채, 뭐 200채 이렇게 100단위다 그렇죠. 보니까 정말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 같고 정말 마음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답답한 게 임차인들이 그러면 이게 자기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계약이 끝나서 이사 나갈 때,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그때밖에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사실상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전세를 놓은 집일지라도 그 집을 팔고 싶으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은 사실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집을 매매할 경우에 당연히 새롭게 그 집을 받게 된 새로운 집 주인이 임차인에게 모든 그 의무를 그대로 안고서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임차인은 피해를 보는 게 없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같은 것을 다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왔는데 네. 지금 이런 전세 사기 피해가 정말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전혀 아무런 자력이 없는 사람이 이제 바지 사장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바지 사장에게 그냥 명의를 넘겨가는 거죠. 그럼 그 바지 사장은 명의를 넘겨받는 대가로 뭐 몇백만 원 정도씩의 그런 인센티브를 받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뭐 정 안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뭐 경매해서 뭐 충당하면 되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지금과 같이 수백 채, 뭐 수십억씩의 연체된 채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바지 사장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뭐 내용 증명도 보내보고 빨리 반환해달라고 촉구해봤자 자력이 없어서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임차인들이 적어도 지금 세금 미납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하고 어떤 그 임대 중개인들에게도 좀 더 의무를 강화하고 안내할 의무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정말 전세 사기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전세 보증금으로 워낙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에 비해서 뭐 물론 개선할 점은 있지만
법망이 지금 너무 느슨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이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법망이 너무 느슨했던 거죠. 전혀 자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어떤 투자할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이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만 해도 지금 수백억에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연하게 이런 걸 모집하고자 하는 이제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제 사기 가해자는 이제 임대 기업 같은 것을 세워두고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모집하고 또 이런 신축 빌라를 수색하고 분양 대행업자와 결탁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도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법망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이 자체를 전혀 이제 나라에서도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정말 아쉬움으로 남고요. 예. 이렇게 수백 채를 살 때까지 아무도 제재가 없었냐, 이 부분부터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제도 어렵고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붐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한참 부동산 투기가 붐이 있었을 때 특히 그래도 그나마 저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빌라에 대한 사기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가 지금 이제 터질 게 터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무자본으로 만연히 이렇게 갭 투자 방식을 활용해서 전혀 자본이 없음에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정확히 근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저희 잠시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5분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가련 고가교에서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계속 불길이 확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현재까지 사망자 2명이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출동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1시 55분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가련 고가교에서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재 계속 불길이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현재까지 사망자 2명이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출동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요.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던 얘기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런 사기 피해의 경우에는 예방이 정말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해두시는 거 일단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지 대항력이라는 것을 이제 갖고 있어서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경매가 이루어지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보증금을 반환은 받을 길이 열리거든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주변 시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신축 빌라일지라도 인근에 유사한 신축 빌라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 시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증보험공사가 일단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이를 구상하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임대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시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도 넘어가 보죠. 이혼 후에 혼자 자녀를 키우는 전 배우자에게 무려 10년이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아빠. 이 나쁜 아빠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송치된 첫 사례라고요? 그렇습니다. 양육비 이익법 개정 이후 실제로 이제 송치된 첫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양육비는 내가 다 쓰고 남은 돈으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 아니라요. 그 어떤 금원보다도 내가 먼저 지급해야 되는 돈입니다. 양육비는 내가 이혼한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금 만든 아이, 이 아이에게 주는 권리이자 아이를 위한
돈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육비를 13년간 한 번도 주지 않아 1억 2천만 원을 주지 않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양육비 미이행법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감치 명령이 있었음에도 1년 안에 양육비를 미지급하면은 이제 신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이제 양육비 미이행법 개정이 있었고요. 이에 네. 따라서 지금 송치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또 짚어주시죠.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약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양육비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되는 부분은 잘 지급을 하지 않는데 사실상 이거를 강제하기가 참 어렵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 주고 버틸 때 실효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오히려 빚쟁이는 상대방인 것인데 내가 쫓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개정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급 명령, 그러니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지급 명령을 받고도 이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유치상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명령이 가능해졌고요. 계속 감치 명령에도 불응을 하게 되면은 신상 공개, 출국 금지,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1년 안에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는데 예. 이번 사건의 경우 이제 송치 명령으로 기소가 되었고 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앞으로 많은 케이스들이 이 판단을 좀 보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사건 현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